1987년 11월 승객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 858편은 서울을 향해 비행하던 중 갑자기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구조 신호도 단서도 전혀 없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세운 잔혹한 계획이었다. 그 중에는 4개 국어를 구사하고 체포될 경우 독약을 깨물 준비까지 되어 있던 25세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냉혈한 살인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서울에서 단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완전히 변해버렸을까? 이 비행기의 실화는 영화보다도 더 충격적이다. 이 항공사고는 우리 영토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1988년 우리는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다.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종합적인 역량을 증명하는 일이며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올림픽 개최를 꺼리지만 그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다. 모든 나라가 앞다투어 이 대회를 유치하려 했다. 제24회 하계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전 세계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분명히 엄청난 축제가 될 것이었다. 한국은 이 대형 행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반도의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한국 최대의 항공사이자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항공사이다. 1969년에 설립된 이후 그 노선망은 전 세계로 뻗어 있었으며 매우 바쁜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의 KAL-858편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여정 중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태국의 방콕에서 각각 한 차례씩 경유해야 했다. 비행기는 무사히 아부다비에 도착했고 15명의 승객이 하차했다. 짧은 휴식 후 비행기는 다음 목적지인 방콕으로 향했다. 이때 기내에는 104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이 있었다. 인도인 1명과 레바논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3명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대부분은 해외에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가족을 다시 만나고 곧 열릴 올림픽을 고국에서 보고 싶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이 115명은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비행기는 안다만해 상공에 진입한 직후 영원히 사라졌다. 사라지기 직전 비행기는 미얀마 관제구역에 들어섰다. 기장은 미얀마 항공관제소에 교신하여 현재 고도 37,000피트에서 정상 비행 중이며 예정대로 방콕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통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곤 남쪽 약 220km 떨어진 해상에서 항공기의 신호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방콕 돈무안 공항은 858편이 도착하지 않자 즉시 한국 측에 상황을 보고했다. 처음에 한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비행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미얀마 인근에 비상 착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실 이런 추측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종된 858편은 보잉 707-3B5C 기종으로 1971년에 제작되어 16년간 대한항공에서 운항한 노후 항공기였다. 또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를 겪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사고는 실종 2달 전이었다. 당시 858편은
서울 김포공항 착륙 중 바퀴가 제때 내려가지 않아 연료가 거의 바닥난 뒤 동체 착륙을 해야 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는 큰 손상을 입었지만 이후 수리되어 다시 운항에 투입되었다. 그 후 구조대는 미얀마 해안가의 숲, 해상, 섬 등지에 헬리콥터를 보내 수색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일부는 단순한 기체결함이 아니라는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만약 기계적 문제였다면 승무원들은 최소한 미얀마나 태국 측에 교신하여 구조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교신은 갑자기 끊겼고 단 한 번의 구조 신호도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인터폴은 실종 직전 비행기가 아부다비에 잠시 착륙했고 그곳에서 15명의 승객이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혹시 그중 누군가가 항공기에 손상을 가한 뒤 사고 직전에 내려 도주한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 아부다비 경찰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858편이 아부다비에 잠시 머무는 동안 매우 수상한 부녀 한 쌍이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69세의 하치야 마유미, 딸은 25세의 하치야 시니치로 두 사람 모두 일본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의심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비행 경로였다. 항공권 기록에 따르면 이 부녀는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까지 비행한 뒤 곧바로 바레인행 항공편을 탑승했다. 명백히 비정상적인 경로였으며 바레인 공항에서는 다시 로마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다. 일반적인 여행 일정으로 보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부자연스러웠다. 둘째는 신분이었다. 바레인 공항 경찰은 신중을 기해 이 부녀의 여권을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다.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시니치라는 이름의 일본인 부녀는 실제 존재했지만 그들은 일본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 시점에서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한국 정부는 즉시 바레인으로 수사관을 파견했고 그 부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아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수사관들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호텔을 떠났다. 명백히 의심받는 처지였기에 이 일본인 부녀는 바레인에 더 머물 용기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택시를 타고 바레인 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이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치야 시니치의 항공권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를 요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공항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휴대 수화물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도중 두 사람은 동시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고 이는 평범한 행동으로 보였다. 그러나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하치야 마유미는 담배 끝을 깨물더니 곧바로 쓰러져 사망했다. 시니치 하치야는 한 박자 늦었고 경찰이 이상함을 눈치챘고 즉시 그녀의 입에서 담배를 빼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분명 두 사람은 사전에 준비된 행동을 한 것이며 이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독극물이 즉시 작용한 것으로 보아 분명 첩보 요원들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바레인 경찰은 두 사람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치야 마유미는 고령이었기에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하지만 시니치 하치야는 반응이 늦었던 덕분에 경찰이 담배를 빼낸 후 응급처치를 받아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당시 한국 경찰은 이 부녀를 단지 의심했을 뿐 그들이 대한항공 858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독약을 삼킨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의식을 되찾은 시니치 하치야는 이후에도 혀를 깨물거나 숨을 멈추려는 등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바레인과 한국 경찰 모두 그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감적으로 이 여성이 커다란 음모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녀를 24시간 감시하고 보호했다. 시니치 하치야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며칠 후 그녀는 즉시 조사실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완강히 침묵을 지켰으나 결국 그녀는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시니치 하치야는 유창한 중국어로 진술했다. 나는 중국인으로 1964년 1월 27일에 흑룡강성 오창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김현희이다. 형제자매는 없으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후 마카오로 흘러들어갔다. 마카오에서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 노인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나에게 매우 잘해주며 나를 양녀로 삼았다. 이후 나는 그를 따라 일본으로 가서 시니치 하치야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일본에는 체류 허가가 없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뿐이었다. 이번 여행도 양 아버지가 데려온 것이다. 대한항공 858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진술에는 허점이 너무 많았다. 바레인 경찰은 중국에 익숙한 영국인 여성 카밀라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카밀라는 광둥어에 능통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조사하자 시니치 하치야의 진술에는 수많은 모순이 드러났다. 우선 당시 중국에는 오창시라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창현만 있었다. 그것이 시로 승격된 것은 1993년의 일이다. 또한 고향의 특산물이나 환경에 관한 질문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점은 시니치 하치야가 광둥어는 유창했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사용되는 동북 방어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잊어버렸다고 둘러댔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바레인 경찰은 즉시 눈치챘다. 그러나 아무리 신문을 이어가도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시니치 하치야는 한국으로 인도되었다. 1987년 12월 15일 그녀는 호송 비행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정부는 안전을 위해 특별 전세기를 동원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시니치 하치야는 양손이 단단히 제압된 채로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다. 미스터리한 미녀 간첩의 소식은 한국 주요 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했다. 시니치 하치야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어째서 간첩이 되었을까 라며 놀라워했다. 이후 그녀는 서울 외곽 남산 지하의 장기 신문 시설로 이송되어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시니치 하치야는 여전히 기존의 진술을 고수하며 내 이름은 김현희이며 중국 오창시 출신이다. 나는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 어떻게 내가 북한의 간첩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신문관이 한국어로 말을 걸면 그녀의 표정은 실제로 알아듣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이 젊고 매혹적인 여성이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인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단호히 독약을 깨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 함정 실험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시니치 하치야의 손이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경찰은 고의로 옆 사람에게 한국어로 저 손 좀 봐. 정말 훈련받은 간첩의 손 같은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찔하며 뒤로 뺐다. 그 순간적인 반응은 조사관의 눈에 그대로 포착되었다.
두 번째로 경찰은 일부러 한국어로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었다.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그녀는 웃음을 참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매번 웃음을 참지 못할 때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하고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자신의 웃음을 감췄다. 결정적인 순간은 세 번째였다. 한 경찰이 무심한 듯 물었다. 집에서 어떤 브랜드 TV를 봅니까? 김달세. 김달세는 당시 북한에서만 생산된 TV 브랜드였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었다. 이 한마디로 그녀의 정체는 드러났다. 그녀는 일본인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원이었다. 시니치 하치야는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를 내뱉은 것이다. 비록 한국 수사팀이 그녀의 거짓말을 밝혀냈지만 시니치 하치야는 끝까지 부인했다. 한국 측에서도 쉽게 손을 쓸 수 없었다. 고문을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했고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그녀에게 고문은 의미가 없었다. 고민 끝에 한국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택했다. 그 방법은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한국 경찰은 시니치 하치야를 고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마음대로 텔레비전과 신문을 볼 수 있었고 경호원의 동행하에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볼 수도 있었다. 화려한 서울거리를 처음 본 시니치 하치야는 깜짝 놀랐다. 상점에는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 빽빽한 고층 건물들, 그리고 밤거리의 눈부신 불빛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세련되고 색감도 화려했다. 그녀가 평생 배워온 남한은 지옥이며 외세 자본의 지배당해 국민이 굶주리고 길거리에 거짓투성이라는 교육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현실 앞에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10년 넘게 믿어온 북한의 교육이 모두 거대한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남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8일 동안 서울 곳곳을 둘러본 끝에 시니치 하치야의 확고하던 신념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7년 12월 23일 밤, 시니치 하치야는 마침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새벽이 되기 전 한국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연희, 암호명은 김옥화였다. 함께 행동한 하치야 마유미의 본명은 김승일, 암호명은 김순일로 두 사람은 모두 북한 간첩이었다. 이번 대한항공 858편 실종 사건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저지른 테러였다. 그들은 비행기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폭파시켰다고 진술했다. 북한이 이 작전을 계획한 목적은 분명했다. 대한항공 여객기 폭발을 통해 전 세계에 공포를 퍼뜨리고 각국이 서울올림픽 참가를 포기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북한 주도로 이루려는 정치적 음모였다. 이로써 대한항공 858편의 운명은 명확해졌다. 비행기는 폭탄으로 인해 공중에서 폭발해 바다로 추락한 것이다. 이후 한국, 태국, 미얀마의 수색팀은 실제로 안다만 해역에서 858편의 잔해를 다수 발견했다. 1988년 1월 15일 오전 9시, 한국 정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비행기는 사전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폭발 지점은 안다만 해역,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김연희는 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그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주요 범인 중 한 명이며 북한의 간첩이자 본명이 김현희임을 공식 발표했다. 김현희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했다.
진술을 마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며 기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과 유가족을 놀라게 했다. 비행기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였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국제 여론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비행기 폭파 음모도 미녀 간첩의 존재도 모두 부정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꾸민 자작극이며 북한을 모함하기 위한 정치적 연극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북한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실종 항공기와 블랙박스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보인 소극적인 태도였다.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바다에 추락하더라도 30일 동안 위치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 이는 수색의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한국의 수색 작전은 2주 남짓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 이유는 폭탄으로 인해 잔해가 넓게 퍼졌고 사고 해역의 수심이 깊어 탐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잔해는 수심 약 50m 부근에 가라앉아 있었다. 또한 한국은 블랙박스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더구나 태국과 미얀마 등에서 858편의 잔해를 발견했을 때도 한국 정부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진실을 더 이상 파헤치고 싶지 않은 듯한 태도였다. 부정적인 대응 외에도 또 하나의 우연한 일치가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다. 바로 김현희가 한국으로 송환된 다음 날, 즉 1987년 12월 16일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두 사건의 시점이 너무나 가까워 일부는 항공기 폭파 사건이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생각해보면 만약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면 한국 국민들의 반북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강경한 군사정권 인사를 지지하게 된다. 그 인물이 바로 노태우였다. 그가 당선되면 안보 측면에서 정부에 유리해질 수도 있었다. 실제로 노태우는 결국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처럼 미묘한 시기에 항공기 테러가 발생하고 범인이 북한으로 밝혀지고 다음날 선거가 열려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부는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견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현희가 북한의 간첩이며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살아남은 직접 증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희의 재판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연기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일부 국가들이 불참했지만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89년 3월 9일 마침내 김현희의 재판이 열렸다. 같은 달 27일 한국 법원은 김현희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로 115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항공법, 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김현희는 단 한 번도 형 집행을 받지 않았다. 사형 집행일은 계속 미뤄졌고 마침내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김현희는 진정한 의미의 범인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의해 이용당한 무고한 희생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실제 이유는 김현희가 북한이 주도한 항공기 테러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살려두는 것은 한국에 여러모로 유리했다.
첫째,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둘째, 그녀는 북한의 잔혹한 체제와 범죄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인간 증거물이 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김연희는 맑고 단정한 외모를 지녔고 전혀 잔혹한 범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던 모습은 사람들의 동정을 샀다. 비록 그녀가 폭탄을 설치해 115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그녀를 용서했다. 심지어 한국 내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단체까지 생겨났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미녀간첩 김연희는 어떻게 해서 첩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김연희는 1962년 1월 27일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외교관, 어머니는 교사였다. 당시 북한에서 그들의 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1년 후 아버지가 근무차 쿠바로 파견되면서 어린 김연희는 5년 동안 쿠바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아버지가 평양으로 복귀하면서 그녀도 함께 귀국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연희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을 받았고 영화감독의 눈에 띄어 연속 2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어린 시절 이미 아역배우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에는 국가대표단에 꽃을 전달하는 어린 대표로도 선발될 만큼 청명하고 단정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김연희는 북한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업이 순조롭지 않았고 아버지의 권유로 평양 외국어대학으로 전과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 외국어대 2학년이던 당시 18세의 김연희는 눈에 띄는 미모와 지적 태도로 중앙당의 주목을 받았고 특별 공장 요원으로 비밀 선발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김옥화라는 가명을 부여받고 평양 교회의 비밀 건물에서 특수 요원으로서의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훈련 기간 동안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다. 낮에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밤에 잠시 산책을 허락받을 때조차도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얼굴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었다. 군사기술 외에도 언어훈련은 필수였다. 당시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식 한국어는 반드시 숙달해야 했으며 일본어, 영어, 중국어도 함께 배워야 했다. 김연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사람은 이은희라는 이름을 쓰던 여성 교사였다. 그녀의 본명은 다구치 야에코, 일본 도쿄 출신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 2 아이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지만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해변에서 놀던 중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왔다. 결국 김연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강요받았다. 다구치 야에코는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4년이 지나 수많은 시험과 검증을 거쳐 김연희는 정식 공작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광둥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무술, 사격, 폭약 사용 등 각종 군사기술에도 능숙했다. 당시 그녀는 특수요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1984년 7월 김연희는 첫 임무를 부여받았다. 동행자는 노련한 베테랑 요원 김순일이었다. 그는 북한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숙련된 공작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첫 임무는 단순한 실전 경험 축적이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았다. 주요 임무는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잠입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인 부녀로 위장해 여행을 다녔다. 김연희는 하치야 시니치,
김순일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이름의 가짜 일본 여권을 사용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상부의 명령으로 두 사람은 따로 행동하게 되었다. 김연희는 혼자 중국으로 파견되었고 이는 그녀의 독자적 임무 수행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광둥어 실력을 완벽히 익히기 위해 마카오에서 6개월간 체류했다. 그리고 1987년 김연희는 인생 마지막이 될 진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것이 바로 대한항공 858편 폭파 작전이었다. 석방 이후 김연희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처음에는 매우 힘든 시기였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살인자라 부르며 어떤 이는 길거리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신체적 폭행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뎠다. 은둔 생활 중 그녀는 몇 권의 회고록을 썼다. 나의 완전한 고백, 이제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내 영혼의 눈물 등 그것이다. 이 책들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과 폭파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책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 현희의 스파이 위기로도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상당한 인세를 얻었다. 1997년 12월 김연희는 한국에서 비밀리에 결혼했다. 상대는 과거 그녀를 경호하던 안기부 요원이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낳았고 북한의 미녀 간첩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변신해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결혼 후 오랫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그녀는 2009년에야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9년 4월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일본 고위 인사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그 자리에는 북한에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의 가족도 있었다. 특히 그녀의 아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기에 어머니의 생사와 진실을 직접 알고 싶어 했다. 김연희는 다구치 야에코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0년 7월 20일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일본을 방문했다. 4일간의 일정 동안 다쿠치 야에코의 부모와 아들을 만났다. 2013년 1월 15일 김연희는 MBC 다큐멘터리 현희의 삶, 김연희의 고백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는 음모론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연희는 방송에서 내가 한 일은 분명히 사형감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북한이 저지른 테러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김연희가 처음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였다. 화려한 불빛,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 환하게 웃는 사람들, 그 모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바로 그녀가 빼앗은 115명의 생명이 누렸어야 할 세상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마지막 목소리가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무고한 115명을 죽여 올림픽을 막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 그것이 정말 정의였을까? 김연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녀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젊음을 무기로 삼은 체제의 희생양이자 냉혹한 정치의 장기말이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은 115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김연희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비극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전쟁과 분단, 그리고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간들의 눈물 어린 기록이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